안녕하십니까. 한국선진화 포럼 운영위원장 김용화입니다. 오늘 제14차 한국선진화포럼의 그 간담회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절대위기 한국경제 해법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가이신 이현훈 강원대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현훈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새롭게 저희의 그 개인 연구 활동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가 제4의 길 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어떤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4가지 뉴 노멀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것에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하면 보다 정말 서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 계속 경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제1의 길도 아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2의 길도 아니고, 또 한때 뭐 토니 블레어 수상이 1990년대 말에 주창했던 제3의 길도 아닌 그것까지 뛰어넘는 제4의 길을 한번 제가 찾아보자 해법으로, 그런 차원에서 제4의 길 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동시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시작해서 열심히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그런 것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제4의 길, 정말 그냥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는, 궁금해지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이 절대 위기라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 경제가 걱정되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절대 위기라고 하니까 그럼 한국 경제가 IMF 외환 위기가 또 오나,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훈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절대 위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위원장님도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또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경제학을 전공하시면서 우리 자담회를 아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를 우리 인체와도 잘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인체는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어제까지도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통 정말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으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고, 누구나 다 늙습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당뇨병에 정말 제대로 걸렸고, 그 당뇨병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당뇨병이 이게 복합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콜레스테롤도 높고 거기에다가 고혈압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더더욱 열심히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오늘 안 쓰러졌으니까 나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또 병원에 막상 가면은 병원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위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누워 계세요. 잠깐 링거핵 정도 맞춰 드릴게요. 그러면 또 기분 좋게 또 그거 한 번 맞고 또 집에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담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나라의 GDP 이런 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196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100%, 미국 달러로 볼 때는 100달러도 안 되던 상황에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매년 했고 한때는 연간 14% 성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그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요.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97년도에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IMF 위기도 겪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단기간에 그 어떤 그 위험한 그러한 상황 그것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14%를 고점으로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게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그 경제 성장률 추세가 계속 추락을 해서 이게 90년대 후반에 오면 뭐 10%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5%대로 갔다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뭐 2%대가 지금 뭐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는 1.4%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정도에서 그냥 또 멈출 거냐는 거죠. 저는 멈추지 않을 거고 이게 계속 추락을 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만 이 정도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30년 정도에 가면 0%대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40년대까지 막 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빨리 0%대 그러한 경제 성장률 더군다나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위기냐. 그거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그 선진국은 누구나 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 하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10%에서 뭐 9%, 8%, 7%, 10% 계속 떨어져 왔는데 정말 모든 나라가 그러냐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197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4.1% 성장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물론 경기 변동은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는 거기 개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으니까 그들 나라가 빨리 성장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럼 선진국만 딱 들여다보자는 거죠. 선진국만 들여다보면 또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 나라도 있어요. 일본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1975년 이후에 거기도 경기 변동이 있죠. 뭐 2000년도 닷컴 버블도 꺼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최근에 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또 마이너스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계산하면 한 2.4% 성장을 해요. 이게 추세가 꺾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10배 이상 크고요. 더구나 1인당 GDP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조그만 나라인데 그렇게 빨리 고도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추락을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선진국이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는 선진국병이 아니고 이건 철저한 한국병이고 이렇게 빠르게 정말 쇠락하는 경제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과연 또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한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해서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추락하는 게 정말 이건 한국의 기적이다, 이거.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예요. 쫙 올랐다 쭉 떨어지는. 과연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까? 정말 다르다는 거를 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무엇보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의견 드리고 또 같이 우리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성장 경제 규모가 커져가면 성장률은 뭐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관념들이 뭐 기본적으로 좀 있어 왔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갈 길이 예를 들면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길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미국 같은 길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우리가 선택 기로에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성장률이 이 구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 성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기 위주의 신입 산업 사회 교육 이 세 가지를 들으셨는데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지난번에 주제를 한번 했고 뭐 여기 많이 좀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쫙 이 느낌이 딱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성장 이게 뭐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데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이 시멘트 뭐 들으니까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저출산 고령화는 뭐 많은 분이 말씀하시는데 예. 잠깐 언급하고 네네. 두 번째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두 개가 연관이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령화 정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한 18% 후반, 올해 이제 19% 정도 내에 있을 거고 내년에 20%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OECD 평균 정도 되지만 그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르다는 거고 그렇게 빠른 거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이다. 지난해에 0.72명이라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70년대만 해대로 우리가 그 출산율 4.5명 정도 됐고 그때 우리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난해 23만 명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렇게 출산율도 뭐 거의 뭐 5분의 1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출생아 수도 5분의 1로 떨어졌는지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마치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인구 보너스를 가져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줄어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저출산이 왜 나타나냐는 건데 이게 좀 전에 지금 언급하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시멘트로 쌓아올린 경제를 너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크게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떠들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그 보도도 하고 뭐 연구도 많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전 세계 공통적인 요인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뭐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속도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고용시장의 뭐 유연화 뭐 이런 이름도 있지만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안 나오고 또 임시직이 많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내 평생 직장이고 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대학에 있어 보니까 저 더더군다나 실감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아이들은요. 10명에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취업 재수를 해요. 그럼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자리가 저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쩌면 형편없는 그런 학점을 가지고 졸업해도 적어도 요즘 얘기한 대기업 서너 개 중에서 골라서 갔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선뜻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겨우 어떻게 일자리를 잡았는데 막상 그걸 그 일자리 찾아서 가보니까 그게 서울이고 수도권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집값이 뭐 이게 보면 2017년 이후에 지난번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한 세 배로 올라 버렸어요. 세 배로 올라 버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젊은 친구들이 평생 모은 돈,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을 무려 25년을 그냥 저축을 해야지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더 오르면 또 그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내가 25년 걸려서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데 평균적인 서울에 있는 집이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는 막 이 우리나라가 너무 치열한 그런 어떤 경쟁 사회로 완전히 변화하다 보니까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집도 내가 구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애 하나 낳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근 어떤 보도자료 보니까 무려 3억 8천만 원이 든다는데 대충 4억이라고 치고 2명을 낳으면 8억이 드는데 집을 구하는데도 뭐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치고 한 10억, 이거 평균적으로 12억인데요. 12억에다가 다시 또 아이를 둘라면 8억이고 두 개 합하면 20억이잖아요. 20억을 내가 모으려고 하면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 않고 이게 뭐 그야말로 나는 평생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성의 생각하면 또 전혀 다른 어떤 특징도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 여성의 대학 교육 그 이수하는 그 비율이요. 제일 높아요. 요즘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학 더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공부도 또 잘해요. 근데 막 그 사회에 나가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결혼을 하면 일을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 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더 빨라지고 그게 바로 또 첫 번째 요인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해 버린 거예요. 가계부채 중에서 한 7, 80%는 다 뭐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왜 했어요? 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올라타려고 연끌이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사고 집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연끌이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05%까지 올랐다가 GDP 대비 최근에 지금 떨어져서 뭐 한 100%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대출도 이게 4인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받은 거니까 그게 더 위험한 사실은 그 가계대출인데 그거 왜냐하면 지난번 깡통전세 이런 사태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50% 돼요. GDP 대비. 거기다 우리나라만 있는 소위의 그 자영업자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그것도 한 보면 1,100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만 한 200% 되는 거예요.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도대체 원금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소비도 못 하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을 못한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소비 수요가 살지 못하니까 경제에 살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기업들이 도대체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놈의 투자가 전부 건설 투자로 간 거예요.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가 GDP를 생각해보면 공급 측면, 수요 측면 있잖아요. 수요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을 기계, 소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로 총합하면 그 GDP라고 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노동, 자본이 증가하고 거기에다 기술순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GDP 대비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3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32%는 굉장히 높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잘한다 싶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뭐냐면 다 건설 투자예요.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되는 나라 이게 한 중국 정도가 좀 그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설 투자로 계속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럼 언뜻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건설 투자하면 우리나라 그게 또 전후방 연관 산업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GDP 대비 뭐 25% 수준까지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울 만하면 건설 경기 살리겠다.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뭐 집값은 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또 가계부채 일으켜서 결국은 또 계속 빚더미에 계속 올라앉고 그러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본 축적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건설 투자로 다 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크게 투자를 보면 하나는 기업들이 하는 순수한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건설 투자. 이건 순수하게 주택,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도로 항만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회 인프라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정말 제가 볼 때 100% 넘은 거예요. 이게 서울 지금 한 94%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왜 떨어지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자꾸 분가를 시켰어요.
세금 줄이려고 그래 분가하면 젊은이가 우선적으로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자꾸 분가해가지고 집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도 충분히 졌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멘트로 지은 경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는 꼭지에 왔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 인구 고령화가 이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는 거고 두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바로 당뇨병이 걸린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계속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그거 살리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정부 때도 계속 정권 실패 결국 부동산 살리려고 했는데 말로는 아니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고의고 절반 정도는 정말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2020년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풀리고 해서 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정권 책임이 크니까 국민들 심판을 해서 정권이 넘어왔잖아요. 정권이 넘어와가지고 이 정권에서 잘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22년 후반 정도 되니까 드디어 이제 금리 막 올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니까 경기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정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에 40조 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 20% 정도 서울 기준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또 큰일 났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특례 보금자리 40조 풀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다시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27조나 되는 뭐 하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해요. 돈을 푼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뜨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쓰고 정치권에서 쓰는지 정말 이런 얘기할 때만 너무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 보시는 분도 혹시 정치하시는 분이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 말이 틀렸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토론 좀 해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국민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많은 분들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씹어보세요. 그냥 내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왜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이고 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GDP를 보면은 사실 그 건설업 비중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건설 투자가 안 일어나고 또 건설 쪽에 성장이 안 되면 경제 성장률도 둔화도 되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또 경제 성장률 높이려고 하니까 또 부동산 경기를 자꾸 일으키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떨어졌고 그것이 지금 현재 뭐 약간 다시 오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좀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현 정부가 잘해서 떨어진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좀 안정화되려고 하는 건데 도리어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억지로 부양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니까 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지난번 총선 때 전 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제가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해보면 댓글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는데 어떤 분이 글이 써놨더라고요. 지난번 정부는 올라가는 거를 막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지 이번에 떨어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부양하니까 더 나쁘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권 특별히 뭐 비방하거나 지지하고 싶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학자로서 양심을 우리가 걸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 학문적으로 또 분석을 해봐도 이거 가지고 계속 지탱할 수가 없는데 계속 뭐 꽃감이 달다고 계속 빼먹기만 하면 마치 이거는 병원에 가지고 계속 링거행 맞추고 그래서 우선 당장에 좀 경제가 돌아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재원이 그쪽으로 몰아서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가계부채를 너무 높여가지고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원리금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소비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또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제 외부적 충격이 팍 있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크게 터지는 버블이 붕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마치 1990년 일본의 그런 어떤 버블 꺼지는 상황처럼 비슷하게 갈 거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97 외환위기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 우리나라 굉장히 젊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치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거나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뭐 이것저것 일을 막 벌려가지고 오늘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나 갑자기 뇌졸중에 잠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회복이 금방 젊으니까 됐는데 지금 우리가 막 늙어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가계부채 늘리고 계속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일본이 고령화 상황으로 막 가다가 그게 막 이렇게 자산 가격 버블이 됐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폭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간다.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잘생기나 못생기나 이게 현재 한국 경제거든요. 한국 경제가 이제껏 이렇게 왔던 것이 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멘트 경제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또 사실은 금리를 조금만 낮추기만 해도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그 이자율을 낮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 정부 나름대로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또 너무 다시 뜨는 걸 갖다가 또 막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자율이 높아서 또 가계는 또 부담이 되고, 뭐 이게 지금 뭔가 이게 무슨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까지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모든 저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부터 바꿔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 어디부터 바꿔야 되느냐 하셨을 때 우리 교수님 생각은 뭐 지금 어디부터 먼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우리 현 정부가 지금 우리 그 시장 경제 친신화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 정책을 쓰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정말 친신화적이냐, 친시장적인 그러한 정책을 마치 무조건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친시장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친시장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교통법규를 보면 우리 운전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 제가 서울에서 춘천에서 운전하다가 보면 이게 그냥 무조건 뭐 옛날에는 도로가 나쁜 상황에서 뭐 이 시속 뭐 80km, 70km였는데 지금 막 엄청나게 길이 넓어졌고 그리고 또 자동차도 좋아졌는데 옛날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그 속도 제한을 한단 말이죠.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가 그 정도면 다 100km 정도, 그냥 55마일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마을에 들어가면 점점 정도로 속도를 낮추고 코너가 되면 또 속도를 낮추게 하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어떤 그런 그 법규, 규정을 만들어서 누구나 운전하는데 그 법규, 규정만 따라가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서 잘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그럼 교통속도 그래 무조건 네 맘대로 달려가세요. 이게 과연 개혁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반대로 근데 이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만 딱 와버리면 정반대의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계속 이걸 어떻게 살리려고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부양하려고 하는 시장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리가 막 높아지고 이제 수요가 막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건설 브릿지 론부터 해가지고 PF 대출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이제 문제를 막 불어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지금 이제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수술을 해줘야죠.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게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링거액 주고 거기다가 그냥 여기다 연고만 바르고 계속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이게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시장 원리로 과감하게 거기에서 시장 퇴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 퇴출되게 하고, 퇴출되면 그 기업들이 시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건설 회사들이 갖고 있던 그 비싼 그 대지가 시중에 경공매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싸게 그걸 사가지고 그걸 갖다가 싸게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제가 우리 싱가포르의 그런 공공주택 공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반의 반이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LH라고 하는 데서. 어떤 그런 정책을 좀
일단 써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시장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장이 일단 처음에 힘들더라도 구조조정이 돼. 그게 바로 체질 강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 기업들 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안에서 인수합병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체질이 약한 그런 한계 기업들은 퇴출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된 이유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70년대가 우리 잘 아시는 거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이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그 달러가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 와가지고 이 나라들이 뭐 하냐면 엄청난 인프라 건설을 해요. 그 우리나라 그 건설 업체들이 다 그쪽 가가지고 오일머니를 벌어왔어요. 소위 플랜트 수출을 한 거예요. 가서 그렇게 가지고 벌어 들여왔는데 그게 딱 경기가 끝나요. 90년대 돌아가지고 다 집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가요?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집만 지면 막 이거 막 집값이 몇 배 뛰고 하니까 이걸 폭탄 돌리고 계속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미래 먹거리인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할 재원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고만하게 하고 이러한 그 건설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플랜트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인프라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유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구조조정인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덮어가지고 다시 또 그래서 또 주택 건설을 하게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는 여기 나오면서 제가 많은 기대를 한 게 그래도 현재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현 정부와 관련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제 말씀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하시면 좀 불러봐 주시고 아니면 정부에 좀 제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폭망한다. 저는 정권도 폭망하고 국가도 폭망한다. 저는 정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친시장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은데 다만 방법론상으로 지금 이 정책을 너무 현상을 유지하는 중심으로 자꾸 정책을 뭐 그걸 우리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땜빵식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 또 보다 근본적인 그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설 투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설비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과 그런 그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죠. 안기 위주의 산업사회 교육 이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1차 혁명이 농업혁명이고 2차 혁명이 그다음 산업혁명이고 제3차, 제4차 혁명까지 거론되는 디지털 혁명이 지금 초거대 혁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시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3차 초거대 혁명,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안기 위주의 산업사회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걸 이제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뭐 보탤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기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땐 전 세계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정말 초거대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아까 네 가지 뉴노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29만 년 동안 원시 수렵인으로서 살다가 한 10,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라는 것, 우리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혁명을 하면서 농업 사회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년은 그렇게 살다가 18세기 중엽 되니까 산업혁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농사를 질 때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 가지고 땅 파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래서 뭘 생산해냈는데 이제는 기계라고 하는 걸 우리 인간이 발명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 육체적 노동을 일부 대체 보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하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들잖아요. 토지, 그 토지는 이제 천연 자원이고 노동,
우리 노동력, 또 하나는 자본을 드는데 그 자본이 기계 설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다. 그 마치 농업사에서는 그런 우리 생산 함수를 얘기하면 거기 자본이 쏙 빠지고 토지와 노동만 가지고 이제 생산했던 거고요. 원시 수렵사에는 아예 토지도 없이 노동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우리가 채집도 하고 사냥해서 먹고 살았는데 세상이 이렇게 계속 변화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 보면 정말 초거대 혁명이 또 한 번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디지털 혁명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6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IBM이 뭐 그 소위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좀 지나니까 80년 정도 되면은 80년대 되면 PC라고 하는 그러한 컴퓨터로 해서 우리 책상 위에 올라앉더니 이게 더 지나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손바닥 위로 올라와 앉아요. 그러면 성능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이제 우리 손바닥 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초기에 80년대, 90년대 어쩌면 나사가 그 달나라에 사람을 보낼 때 이용한 그 컴퓨터를 다 합한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사실 성능이 뛰어난 것을 다 우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바뀌었고 우리는 슈퍼 휴먼이 되었다. 근데 이게 과연 기계냐는 거죠. 저는 기계가 아니라 전부 다 그걸 들여다보면 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기술 혁명이라는 거고 더군다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2022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챗 GPT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까지 해가지고 이래저래 인간이 슈퍼 휴먼이 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하나의 인간이 슈퍼 무엇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에일리언 인텔리전스다. 전혀 다른 외계 지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기계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를 이용한 서비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3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 용어가 절대 맞지 않는다. 그거 갖다가 외국에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저는 안 된다. 이건 디지털 혁명이다. 그래야지만 말이 되는 게 요즘 그러잖아요.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사회로 변화한다고 하면서 혁명은 계속 산업혁명을 한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말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뒤늦게 산업혁명 끝자락에 살짝 올라앉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조선 말기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랐다가 그러다가 무려 이 36년, 35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그게 산업혁명 막 고도화할 때 우리가 올라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올라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뭐 인구가 늘어나서도 그렇다. 인구 보너스도 있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글이 굉장히 정말 과학적이고 해서 쉽게 또 언어 체득, 문자 체득도 쉬웠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육을 열심히 받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잘만 달달달 외우면 대학 졸업하면 기계 돌린 데서 내가 이렇게 조립하고 뭐 이런 건 해볼 만 하잖아요. 그거를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에 우리가 빨리 올라탔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든다면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원도 없고 시장도 좁으니까 외국에서 자본 사다가 기술 도입해가지고 물건 만들어 해서 팔아가지고 달러 벌어 들여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시 또 쓰지 않고 해외 나가서 또 기술 도입하고 자원 가져오고 또 들여와가지고 다시 또 더 확대 재생산하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순환을 했는데 그게 산업혁명 기간 산업사회는 잘 맞아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육은 계속 그 당시 교육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당시 교육이 뭐냐면 반복 주입식 그러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더구나 서열 딱 매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냐. 그럼 누가 그래서 뭘 진짜 그러냐.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창의 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교육계획을 한다고 그러고 요새 뭐 여러 수시 전형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단순 암기 반복을 해야지만 좋은 대학 가지 않나요? 전 세계에 어느 나라에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야지만 더 좋은 대학 가고 법대 가고 의대를 갑니까? 우리나라 빼고 있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그렇게 된 거는 결국 계속 더 많이 외우게 하고 시험 문제 푸는 방식을 더 잘 가르치면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그래 좋은 그러한 의대 법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 그거 가지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런 학벌을 하나 얻어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냥 대학에 재수해서 가는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내가 사회생활 하다가 내가 그냥 뒤늦게 대학 간다. 이런 거는 있지만 그냥 학원 가가지고 계속 그 시험 공부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풀이 계속 해 반복해가지고 대학 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저는 그래서 교육을 개혁하면 안 된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그야말로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개혁이 아니라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첫 번째 인구 고령화도 빨리 되고 있고 더군다나 완전히 건설 투자 이런 쪽에 몰빵을 하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인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느냐. 미국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70년대 중반부터 그 거대한 경제가 어떻게 매년 2.4% 평균적인 성장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는 왜 계속 추락하냐 이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분명히 뭔가 답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왜 그래요? 교육 시스템 우리 뭐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거기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막상 돌아만 오면 다 그렇게 학벌 그 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어디 대학 나왔냐 내가 평생 제가 지금 저도 내일 모레 은퇴하는데 아직도 그래서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어디 대학 어디 나왔냐 그거 가지고 마치 무슨 분홍글씨처럼 해가지고 다 사는 이거 하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 그래서 지옥 같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정말 속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저성장 그다음에 절대 위기의 또 하나의 축이 교육이구나. 또 교육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지만 또 그 교육이 바뀌지 않아서 이 고도 성장에서 지금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데 이 교육이 또 일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 조항은 하나는 이제 인구 고령화, 두 번째는 시멘트 경제, 세 번째로는 교육, 안기식 유지의 이 산업사회 교육을 아직도 시키고 있다. 이 세 가지인데 이제 우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점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법 세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지식으로 리드하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저출산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지금 뭐 우리 온 국가가 지금 정부도 이제 뭐 저출산 대응부 이런 부처도 만들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경제활동 인구 늘려야 된다는 이에서 이 교수님만의 아주 그 산박한 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답변드리기도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출산율을 높여서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릴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늘려야 된다. 출산율이 계속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되면 계속 인구도 줄고 그래서 뭐 더구나 경제활동 인구 그러한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미 지금 매년 30만 명씩 줄고 있는데 점점 더 크게 줄어드는데 과연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늦더라도 어쨌든 근본적인 처방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요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너무 단편적이고 그게 지금 아직도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제 원인이 크게 보면 일자리 문제, 두 번째는 주택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지나친 사교육 문제,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이게 막 경쟁 위주로 가고 사교육을 많이 한다고. 네 번째가 바로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특히 일과 어떤 가정, 일과 양육의 그 어떤 양립
병립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뭐 일자리 문제는 뭐 일단 우리 고도 성장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뭐 공공기관에서 예전에는 뭐 우리 남성이 군대 갔다 오면 뭐 어느 정도 뭐 인센티브를 주었잖아요. 시험 볼 때도 약간 가산점도 주고, 그러다 위원 상황이 됐는데, 저는 결혼하고 뭐 출산하게 되면 다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사기업에서도 기왕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가산점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위원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당시에는 남성에게만 주는 그러한 혜택이기 때문에 위원이지만, 지금은 누구한테든 공평하게 다 기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위헌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저는 안 된다. 제가 그거 관해서 최근에 지금 계속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일 공감 많이 하는 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봐라, 뭐 어떤 분들은 막 정말 분노하면서 백약이 무효다, 이거 안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계속 안 떨어뜨리려는, 결국 이 정치인들이 국민 위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재산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공무원들도 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해결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구조조정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러한 건실한 그 기업들, 건설 기업들은 해외로 또 많이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새로운 외화 자금도 끌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 그 투자 재원을 기왕이면 미래 먹거리를 좀 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율을 높일 거냐는 건데, 출산율을 저는 그 우리 싱가포르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같은 LH 같은 그러한 이제 주택 토지 공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공공주택을 무려 전체 주택 중에 80%를 공급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싱가포르 그 국민 중에 80%는 다 그런 공공주택에서 살아요. 그 중에서 90%는 다 자가주택이고, 또 사실은 자가주택이 아니라 99년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실제 뭐 나중에 5년 거주하면 이제 팔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 집이나 마찬가지가 이렇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6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관유 수상이 처음 이제 국가를 막 설립하던 당시부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었어요.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 정책을 썼는데, 저는 우리나라도 이 공공주택을 적극적으로, 이걸 뭐 임대주택, 그것도 막 변두리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변방에 그냥 그 싸구려 주택만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거기가 너 살아라,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곳, 정말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정말 좋은 집을 져서 젊은이들에게, 그것도 결혼하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그걸 갖다가 배정하고, 거기다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계속 보조금까지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싱가포르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관련해서 뭐 제 한번 유튜브 좀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 그런 것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저희 교육 문제잖아요. 이미 뭐 그 하나 키우려면 4억 가까이 든다고 말씀드렸고 했는데, 사교육 시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교육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건 이제 세 번째,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은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은 결혼하게 되면 그냥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 10년 만기 뭐 1억 대출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이자 감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은 뭐 반액 감면, 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전액 이제 다 이제 감면해주겠다. 또 나경원 전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했던 분이죠. 지금 이번 의원 당선자, 그분은 뭐라냐면 아예 20년 동안 2억을 장기 대출을 해주는데, 거기도 뭐 아이를 낳으면 뭐 이자를 감면해주고, 나중에 첫 번째 낳으면 또 뭐 일부 뭐 그 원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돈을 딱 일거에 결혼한 사람한테 줬어요. 1억이든 2억쯤.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집 사죠. 또 집값 또 띄워요. 그래서 다 거기다 분기한, 제가 또 그런 얘기 했고 그 댓글도 다 그래요. 결국 이게 또 정치인들이 또 집값 띄우려고 하는 장난을 한다 이거. 예? 자기들 그 집값 띄우려고. 그러면은 그거 좀 주는 것 같은, 마치 특례 보금자리론 줘가지고 일부 그 돈 주니까 그래가지고 시중 금리보다 좀 싸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5천만 원 이득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집값이 더 많이 떴어요. 아니면 그러다 나중에 집값이 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누가 감당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가지고 1억을 공짜로 준다 뭐 이런 정책을 또 쓰는데 1억 뭐 아이를 1억 그럼 1억 주면 그거 가지고 아이 양육비에 쓸까요? 아니죠. 또 집 사는데 또 쓰죠. 그러지 말고 아예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식이냐면 우리 헝가리식 그 왜 출산 대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헝가리식으로 하지 말고 독일식으로 하자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게 뭐냐면 독일은 우리나라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1.5명이 넘거든요. 출산율, 합계 출산율. 우리나라는 지금 0.72명이고 0.7명 밑으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그래도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뭘 주냐면 뭐 부모에게도 약간 인센티브도 있지만 이 아이에게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18세까지 매달 250유로를 줘요. 매달. 우리나라 돈은 3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줘요. 캐나다도 줘요. 이렇게 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줘요. 그 성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취업이 안 되면 취업 될 때까지 계속 줘요. 거기서 뭐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 받으면 계속 그 기간 25세 될 때까지 계속 줘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대학 가면 독일 같은 경우 완전히 무상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얘가 정부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원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미래 우리 먹거리에 대한 투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도 내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결국은 국민연금도 대주고 의료보험도 대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성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써야 되는 단발성 그냥 뭐 그것도 지방 자치 간에 뭐 경쟁적으로 조금 줬다 말았다 도대체 앞으로 1, 2년, 뭐 2, 3년, 5년, 6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이 낳겠습니까? 못 낳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써야 된다. 또 일과 양립도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그래서 저출산 문제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출산도 있고 뭐 일자리를 늘리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 관련해서는 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또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는 것 그다음 외국인 노동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이미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우리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에 가서 좀 더 보시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런 테마가 있다는 거 아시고 궁금하시면은 교수님 유튜브 가시면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디지털 지식으로 리드하는 경제 성장을 제시하셨습니다. 디지털 지식으로 리드하는 경제 성장. 이거 아주 산박하게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건설 투자를 줄이고 그것을 일단 설비 투자와 R&D 투자로 옮기자는 거예요. 특히 R&D 투자로 좀 옮기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GDP에서 우리나라의 그 투자로 들어가는 그 비중이 한 32%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근데 그중에 절반이 건설 투자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일단 R&D 투자로 좀 많이 돌리자. R&D 투자. 그 공공 R&D 투자도 있고 정부도 하잖아요.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이제 민간 기업들이 자꾸 건설 투자 쪽으로 자꾸 하다못해 최근 그 엊그저께 나온 그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보면요. 기업들도 보니까 대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GDP 대비로 무려 123%가 됐는데요. 그것도 그 속에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자꾸 뜨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당연히 해서 돈 벌려고 하죠. 마치 우리 1980년대 후반기에 그 일본에서도 기업들도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교수님. 그런 식의 그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으니까 큰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미래 먹거리 설비 투자나 아니면 R&D 투자를 해서 그게 힘들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뭐 돈이 벌리는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설 부문의 투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마치 기회가 좋다. 그래서 PF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러한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건실한 기업들은 기왕이면 지금 해외로 진출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남는 그 투자 재원을 전부 다 공공 R&D 투자를 좀 늘리고 지난번 그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왜 정부에서 R&D 투자를 줄이냐 이거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저도 기왕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이나 여러 가지 공공 어떤 그 R&D 어떤 투자 지원을 했는데 보니까 엉뚱한 데 쓰더라. 그럼 그걸 잡아내야 되는데 그냥 전체를 팍 줄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기왕이면 그걸 좀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한다. 유도를 하는데 제가 계속 현재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버리는 기계혁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디지털 혁명이고 전혀 다른 혁명을 한다. 그쪽으로 나가도록
완전히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속이 뭐냐, 핵심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 농업사회에서는요, 핵심 자원이 뭐냐면 그때는 땅이에요. 그죠?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패권 국가예요. 근데 산업혁명을 하니까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그 기계를 만들어 들어가는 그러한 철강.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뭘로 돌렸어요? 다 화석연료로 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중동에 있는 대부분 그러한 그 원유, 이런 것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가 또 패권 국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해 보면 그럼 디지털 기술을 만드는 그러한 핵심 자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땅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원유고 석탄가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반도체라는 거죠. 반도체. 반도체가 마치 예전에 그게 바로 원유고 예전에 농업사회에 그게 땅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보해야 된다. 근데 그 보니까 우리나라 그럼 잘했네. 근데 정말 잘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주로 뭐예요? 우리가 삼성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미 다 그냥 찍혀져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TV라든가 이런 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반도체를 주로 생산해 왔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 주문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최신 소위 AI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삼성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더 앞장서고 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더 앞장서는 것이 바로 뭐예요? 대만 반도체 기업들 TSMC 같은 데가 훨씬 더 잘하고 있네. TSMC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삼성보다도 훨씬 더 시장 가치도 더 높아지고 주가 가치도 막 뛰고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시총 전부 다 해도 보면 그 대만, 타이완의 시총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 훨씬 더 작은 나라인데 시총이 이미 우리나라를 추월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이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 간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이거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IRA니 뭐 칩스 액트 뭐 이래가지고 야 이제는 더 이상 반도체 같은 것을 외국에서 만들게 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 뭐 일본에서 만들게 했다, 한국에서 만들게 했다, 뭐 대만에서 만들게 했다. 이제 안 되겠다. 다 갖고 들어와라. 갖고 들어와야지만 보조금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잘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했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디지털 세상으로 정말 이제 2단계, 3단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그러한 핵심 자원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이 단순하게 삼성전자만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게 뿐만 아니라 삼성 그것만 있겠어요. 미국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보면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재벌 기업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다 조그만 스타트업으로 다 출발했잖아요. 90년대 말 출발하고 어쩌면 더 최근에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최근에 10년 요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갑자기 뭐 엄청나게 키워가 시총이 말해 전 세계에서 뭐 2위를 하느니 뭐 3위를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었잖아요. 못 만든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원을 갖다가 다 부동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만드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AI 혁명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한국선진화 포럼에서 별도 주제로 한번 이 전문가를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AI 혁명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디지털 혁명의 중심으로서 이 반도체 AI 혁명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서 교육입니다. 이제 교육도 이제 산업 사회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교수님의 핵심 슬로건이신데요. 디지털 교육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일단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산업사회 때 성공한 그러한 반복 주입식
암기 교육은 이제는 정말 먹히지 않는다. 저는 어쩌면 이제는 단순하게 뭐 졸업장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세상도 이제 끝났고, 뿐만 아니라 자격증 가지고도 먹고 사는 세상이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대 가가지고 내가 무슨 판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세상도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의대 가가지고 내 의사 자격증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세상도 끝났다. 왜냐하면 이 AI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적 노동이 무엇이겠어요? 생각해보면 판검사가 하는 일, 아니 변호사가 하는 일, 기존의 그런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판례, 그거 보고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판결하는 거잖아요. 판단을 하는 거죠. 유죄냐 무죄냐, 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심한 그런 죄냐, 뭐 이런 걸 하는 건데 누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AI가 더 잘하겠죠. 아니 의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진단부터 한다고 생각해요. 진단을 보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AI는 딱 보면 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인체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부터 시작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그거 종합적인 판단, 뭐가 병이 있는지 사람이 더 하겠습니까? 다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AI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AI가 더 잘하죠. AI가 기계와 딱 합체가 되면 이제 로봇이 되는 건데, 그 로봇이 당연히 수술할 때도 더 잘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인간이 같이 뭐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협력하는 세상은 되긴 하겠지만, 점점점 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이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직업까지도 다 대체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교수라는 일자리도 생각해보면, 제가 뭐 평생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뭐 경제학 원론부터 시작해서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국제무역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그냥 각 대학마다 그것도 막 분반을 해가지고 40~50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강의실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생각하면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제가 그냥 한번 강의를 하면 최소한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보는데, 그렇게 해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걸 또 굳이 제가 인간인 제가 할 필요가 있나요? AI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의 아바타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걔가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막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평생 먹거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직장도 없어질 거고 졸업장도 없어질 거고 하다못해 직업도 없어질 거다. 그럼 앞으로 뭐가 살아남느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을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졸업장이라든가 자격증을 따는데 그냥 평생 매달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세상이 바꿔가는 데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인식을 자기가 스스로 잘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디지털 세례를 받고 태어나는데, 우리 부모라는 분들이 예전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애를 괴롭히거든요. 그걸 그만하게 내버려 두자. 그래가지고 얘가 스스로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것도 요새는 자꾸 애들이 하니까 더 중요한 건 지혜를 깨닫게 하고, 더군다나 점점 이 애들이 자꾸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니까 뭘 또 중요시하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인체,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그러한 체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학교 교육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시 말하면 지혜 교육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체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대학까지 이런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된다. 오래 살고 세상이 막 급변하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교육 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절대 못 먹고 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꾸 그런 걸 배워나가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게 안 바꾸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교육도 디지털 교육으로 혁신해야 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절대 위기에 한국 경제 해법까지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우리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뭐 많은 분이 안 보시더라도 정말 우리나라를 바꿔나가는 정말 여론 지도층, 정책 위반자,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께서 제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주셨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새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현은 교수의 경제 포럼이에요. 거기도 많이 와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저는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무조건 나쁜 나라야.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정파를 갖다가 막 비난하는 걸로 저는 끝나려고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파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대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대안을 마련을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더 좋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그런 일을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포럼 회원들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여러 가지 해법, 여러 가지 부분을 중에서 오늘 이현순 교수님을 모시고 절대 위기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우리 이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그 중에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국가 미래 연구 개발. 그래서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이 이분의 이제 14차 간담회도 이제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뭐 우리 토론도 토론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쪽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는 우리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우 교수님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선진화 포럼이 어떻든 뭐 그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장을 외치는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착한 선진화입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해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런 또 건설말 들어가서 또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현웅 교수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